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사 서전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박사님, 이옛 속담에 네. 돈은 숨기고 병은 소문내라 이런 네네. 말이 있더라고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숨겨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병을 왜 소문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이 없던 과거에는 민간요법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소문을 내서 어떤 정보라도 얻어서 병을 고쳐야 했으니까요. 소문을 내는 게 필요했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병을 소문까지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참지 말고 아픈 곳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을 소문내라는 건 옛말이고 병원에 빨리 가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도 병을 숨기고 감추다가 결국에는 병을 키워서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을 자주 만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쯤 퇴원해요. 예? 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섞여서 그런 거지. 탱탱해. 일부 조직을 잘라내고 싶기 네, 오늘은 부천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준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의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배뇨장애, 요실금,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실금과 배뇨장애 아주 명의를 모시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예전에는 이 비뇨기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비뇨의학과로 불렀고 특별하게 그 나름대로 학회에서 어떤 취지가 있었습니까?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된 거는 정확하게 2017년 후반기 아마 학회 때일 겁니다. 이게 변경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바꾸고자 노력은 했는데 사실 마땅한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뇨의학과를 2017년도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비뇨기과에 어떻게 보면 기자 때문입니다. 기가 사실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라는 게 남성의 성기, 또 남성 생식기 이쪽으로 좀 오인이 돼가지고 비뇨기과는 남성의학을 보는 과다. 이런 식으로 좀 편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좀 바꾸고자 이러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거고요. 이제 비뇨기라는 게 사실은 비뇨란 거는 소변이 형성이 돼서 배출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장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콩팥에서 형성이 되죠. 콩팥부터 시작해서 요관, 방광, 요도, 또 중간에 있는 전립선 이 부위를 다루는 게 우리 비뇨기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라는 게 이제 오해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뇨의학과로 바꿈으로써 좀 더 일반인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다가갈 수가 있고 또 뭐 수술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내과적인 면 모두를 다룬다는 그런 의미를 좀 일반인들에게 좀 넓게 확산시키고자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뇨의학과 했을 때 남자분들이 가는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생각을 편견을 확실하게 좀 고쳐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교수님께서 그 가족분들이 의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되게 된 계기도 가족들의 영향이 컸나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아버님 의사는 아니었지만은 아버님이 형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큰아버지, 뭐 고모부들이 다 의사셨고 또 사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사촌 형님들, 뭐 누나분들이 의대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너도 의사 뭐 의대 가가지고 의사 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그냥 의사 해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 2학년 때인가 화학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아버님이 화학 전공이었는데 뭐 그 영향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화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화학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결국은 어떻게 또 의대로 그냥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이러한 비뇨의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계기는 결국 인턴 때인데요. 저희가 뭐 인턴 때 여러 가지 과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비뇨의학과를 그때는 비뇨기과죠. 비뇨기과를 한 달 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인턴 때만 해도 비뇨기과에서 뭐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죠.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를 한번 돌아보니까 참 다양한 걸 느꼈어요. 질환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서 좀 흥미를 느꼈고 어차피 저는 그 외과적인 계통의 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다가 뭐 외과도 있고 뭐 신경외과, 정외과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가장 비뇨의학과가 그래도 가장 흥미롭겠다. 나한테 좀 맞겠다 생각해서 비뇨의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죠. 이게 비뇨의학과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질환 중에서 이 배뇨장애는 뭐 사실 이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와 연관돼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배뇨장애가 있으시면서 그런 환자분들이 병원을 안 찾는 것이 문제라고요. 많이 안 찾고 있죠. 특히 이 배뇨장애, 요실금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거든요. 되게 노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이 되면은 이제 주변도 아마 그렇게 느낄 텐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 병원에 가봤자 치료 방법이 없겠다. 또는 이렇게 소변 새고 이런 문제를 남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창피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많죠. 대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본 통계가 좀 있어요. 조금 뭐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 100명 중에 몇 명이 배뇨장애 요실금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5명에 1명만 병원에 간다는 얘기고 5명 중에 4명은 그냥 안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성이 있고 치료법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알려지고 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병원을 찾아가지고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5명 중 4명 정도가 그렇죠. 이제 이 병을 안고 그냥 끙끙 그렇죠. 앓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뇨 장애 때문에 우울증 겪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배뇨장애 요실금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배뇨장애 쪽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뇨장애 요실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지고 있으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급합니다. 또 소변이 셉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활동을 자제하게 되죠. 뭐 대인 관계도 안 좋고요. 여행도 못 갑니다. 소변을 자주 봐야 되니까 고속버스도 못 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그 비뇨의학과 찾아가서 병을 치료하면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해소가 될 있겠죠. 있겠어요. 전체적인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게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울증도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뇨의학과에 부부가 같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부부 둘이서 같이 접수해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상담받고 치료받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부부들 보면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이 비슷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부인이 여성분께서 이제 예를 들어 소변 자주 보고 못 참는 건데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치료받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좋아지죠. 근데 집에 가봤더니 남편분도 저랑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둘이서 같이 다니게 되죠. 특히 이 배뇨장애 문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증상이 있으면은 이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소변을 자주 보죠. 밤에 자다가 자꾸 깨요. 같이 자고 있는데 옆 사람이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못 잡니다. 결국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질환이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한 사람도 좀 같이 치료를 받는 게 그 부부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죠.
배뇨장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요실금이잖아요. 예, 이 요실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가장 많은 게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과 관련된 거거든요.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겁니다. 그럼 왜 새느냐? 방광과 요도는 그 골반에 있는 그냥 근육이라든가 인대에서 지지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이 지지 기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방광을 지지하는 기반, 요도를 지지하는 기반이 약해지면서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요도가 그거를 저행을 시켜주는, 지지를 시켜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이러한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많죠. 줄넘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럴 때 소변이 새는 현상,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많고요. 이게 지금 제가 여성한테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성한테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수술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전립선 암 그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전립선 암 수술이라는 것은 전립선과 요도를 같이 잘라내고 요도를 같이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요실금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에서도 이런 복압성 요실금이 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노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화에 따라서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이라든가 방광에 존재하는 근육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절박성 요실금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소변이 마려우면 급한 거예요. 급해 가서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죠. 절박하다 그거예요? 그렇죠. 못 참는 거죠. 못 참고 소변이 새버린다. 그래가지고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건 인류성 요실금이라고 있어요. 인류성이란 단어의 뜻은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새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사람한테 인류성 요실금이 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가 요도를 막는 질환입니다. 근데 소변을 안 나가게 요도를 꽉 막고 있어요. 그럼 소변이 못 나가니까 소변이 계속 콩팥에서 내려올 테니까 방광은 한없이 늘어나겠죠. 한없이 늘어나면 방광 안의 압력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 압력이 커진 압력이 요도를 막고 있는 압력을 이겨내면서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넘쳐서 흐른다 그러지 일류성 요실금.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요실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실금의 세 가지 분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복압성 요실금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개 복압성 요실금은 또 뭐 경도가 있고 뭐 중등도가 있고 그리고 뭐 좀 다를 텐데 증상에 따라서 아주 미약한 경우, 아주 심한 재채기에 조금 새는 경우, 또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골반 근육 훈련이라고 있죠. 케겔 운동이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골반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은 그 복압성 요실금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복압성 요실금은 결국 수술로 갑니다. 수술이란 거는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근, 그다음에 요도를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들의 약화라고 그랬죠. 수술이란 건 그거를 강화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우리가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부요도란 것은 요도의 중간 부위입니다. 중간 부위에 슬링, 테이프 같은 걸 하나 걸쳐주는 겁니다. 요도 밑에다가. 그러면서 그 요도 기관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골반근을 대신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써 배에 힘이 들어갈 때 그 소변이 새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수술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요실금 이외에 또 다른 배뇨 장애로서 과민성 방광이 있다고요. 이 과민성 방광도 상당히 어떤 빈도가 많은 질환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네. 그 비율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얘기한 그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사람들 그 수에서도 한 반에서 3분의 1은 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 과민하다, 방광이 과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증상은 소변을 못 참는 겁니다. 소변이 조금 찼는데도 소변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놓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소변 못 참는 사람이 이거 놓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변이 급한 게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급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겠죠. 빈뇨가 생기죠. 또 밤에 자다가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야간 빈뇨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은 금방 얘기한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다가 소변을 싸버리는, 새버리는 절박성 요실금도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함께 있는 경우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죠. 참기 어려운 것도 치료하세요. 지금 참기 어려운 거 과민성 방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민성 방광의 치료가 되겠죠. 네. 근데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처음에는 약물로 시작을 합니다. 방광이 너무 과민해가지고 방광이 막 수축하려고 하면서 소변이 새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주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광의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과민한 것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그런 약물을 쓰면 효과가 한 7, 80%, 한 70% 정도 효과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필수로 이제 따라야 되는 게 약물도 투여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 치료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변은 뭐 참는 훈련을 한다든가, 뭐 음식물을 좀 조절을 한다든가, 수분 섭취를 좀 조절한다. 이런 것이 같이 동반이 됐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만약 이런 약물을 이제 계속 투여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보툴리눔 독소라는 약물을 방광에 주입을 합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보툴리눔 독소라는 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주름살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방광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방광근을 조금 이완시키면서 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주름살도 마찬가지죠.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광도 한 6 내지 9개월 보톡스 주사 나온다면 그 효과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예, 예. 선생님들이 화장실 참으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음. 그러면 아까 행동 치료도 예, 예. 참는 참는 거에 연습을 하나가 들어가죠.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거 괜찮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소변 참으면 병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아야 치료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방광의 용적이라는 건 한 400cc 정도 돼요. 근데 과민성 방광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cc, 적게는 뭐 50cc 되면 벌써 화장실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요만큼밖에 기능을 못 해요. 이거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려면 소변을 조금씩 차면서 조금씩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적을 늘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방광 훈련이 되죠. 소변을 참는 훈련이 되겠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화장실 몇 번 정도 가나요? 우리가 7번 이하라고 치면 됩니다.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 그 정의를 우리는 8번으로 정의합니다. 24시간에 소변을 8번 이상 보러 간다. 그럼 이 사람은 빈뇨가 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 평균적인 양은 아까 말씀하셨던 400? 그렇죠. 400인데 대부분 꼭 400을 채워서 굉장히 마려운 거죠. 400이면. 근데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소변을 본다고 치면은 하루 뭐 평균 한 대여섯 번 본다. 그러면 한번 하루에 소변 보는 양은 뭐 대충 1,500에서 2,000, 2,400 정도의 소변량이 되겠죠. 그게 가장 적절한 양이 되겠죠. 사실 그 여성분들은 피부 때문에 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물 많이 먹으면 결국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하는데 없죠. 예.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하여튼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인식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소변 자주 보는 환자들 저희 외래 때 오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쓰게끔 돼 있어요. 소변을 하루에 얼마나 보나. 보면은 3,000cc 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 사람은 뭐 5,000cc, 6,000cc를 하루에 소변을 보는 양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000cc 이상 소변을 보면은 우리가 단뇨라는 명칭을 붙여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적어도 그거보다는 적게 하루에 소변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잖아요. 제자리로 가죠, 고무줄은. 근데 정말 심하게 당겼다가 놔보세요. 망가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방광도 그런 식으로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변 간격, 적절한 수분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용량으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게 방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겠죠. 교수님 근데 적절한 게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게 헷갈리죠. 1리터가 네. 적당한 건지 네. 1.5리터, 2리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먹는 물을 정하기보다는 소변 나오는 양에 대비해서 수분 섭취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 하루에 소변량 가장 좋은 게 1,500에서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cc 내외 정도. 근데 사람마다 물 먹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활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물 더 먹어야지 그만큼 소변이 나오겠죠. 집안에만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먹어도 소변량이 그만큼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하루의 소변량을 보고 한 1,500에서 2,000cc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물만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에 물 많이 먹습니다. 식사하면서 먹죠. 우리나라는 과일 먹지, 국 좋아하죠. 뭐 이런 게 다 이제 수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수분 공급량을 좀 생각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이 여성들이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요실금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 남성들은 아마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겠죠. 이 전립선 비대증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은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없습니다. 한 밤톨만한데 보통 하나 20g, 뭐 20m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방광이 있으면 그 밑에 요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소변이 나가는 거죠. 근데 방광 바로 밑에 요도 주변을 이렇게 밤톨처럼 싸고 있는 조직이 전립선입니다. 근데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커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조금 커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커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전립선은 커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요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결국 그게 압력이 요도에 작용을 하겠죠. 요도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소변 나오는 길을 막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에 있는 분들은 소변이 잘 안 나가죠. 약하게 나가죠. 또 내보내려고 엄청 배에 힘을 주죠. 다 봐도 안 나가고 남는 현상,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좁은 요도를 소변을 내보내기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광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을 줘야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방광은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방광의 기능도 문제가 생기면서 자주 보고 못 참는 아까 얘기한 그 과민성 방광 같은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죠. 그래서 소변도 못 보지만 자주 보고 못 참는 것도 같이 되게 동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인들의 어떤 대사성 증후군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비만 등 그런 경우에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동반이 많이 되죠. 이 전립선 비대증과 대사성 질환과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있는 사람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대사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대사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전립선 비대증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대사성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킨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상태에서 그게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 관련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도 약물이나 수술로 완치가 가능해요? 네, 완치가 가능하죠. 완치를 시키려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커진 전립선 조직을 수술로 잘라내면 그건 완치죠. 다시 안 커져요? 커질 수는 있죠. 근데 이 비율은 굉장히 낮겠죠. 그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수술해야 되고 마취를 걸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요도를 누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약물이 요도를 좀 이렇게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 약물을 주고 또 하나의 약물은 커진 비대증, 그 비대한 그 전립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되게 같이 쓰죠. 그러면서 증상 완화를 좀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물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요폐, 소변을 못 보는 현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 방광에 결석이 생기거나 결국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거나 또 출혈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투여 없이 즉각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비뇨의학과에서 그 배뇨장애 개선을 위해서 골드리본 캠페인이라고 예, 예, 있다고요. 예, 예. 그 정확하게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배뇨장애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 캠페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골드리본 캠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조가 되는 것은 요실금 국민대회예요. 그걸 2003년도에 저희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이 요실금이 뭔지, 뭐 과민성 방광이 뭔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일단 이 질환을 알리자. 그것이 우리 학회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줄넘기 대회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도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전국 통해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무슨 리본 캠페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핑크 리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변이 또 노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 리본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쭉 시행해 왔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정지가 됐고요.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죠.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이외에도 그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 그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 외에 비뇨의학과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그 활동이 있으신데 한번 본인의 그 좀 업적이랄까 아니면은 활동 내역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저희라까지는 생각하고 없고요. 비뇨의과 학회, 근데 지금은 대한 비뇨의학회로 변했죠 이제. 거기서는 제가 고시 이사를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 고시 이사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 이사도 좀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또 불러 모아야 되고요. 뭐 총무이사 하게 되면 또 의학 계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좀 알게 됐다는 거,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복이 됐고, 또 그런 걸 통해 좀 다른 분야도 제가 좀 많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교 회장은 제가 2004년부터 5년까지 2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을 때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거는, 제일 저한테 좋았던 거는 저희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지라고 인터내셔널 뉴로 유롤로지 저널, 약칭해서 INJ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게 SCI 저널로 등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저널들이 우리 비뇨기과 학회 내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대한비뇨의학회 저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분과 학회별로 학회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 학회지가 제일 먼저 SCI에 등재가 됐죠. 뭐 그것이 뭐 제가 학회 회장 됐다고 그때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수년 전부터 전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때 결실을 맺은 거고요. 그렇지만 저 때 그런 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연구하시기 위해서 또 해외 연수도 좀 다녀오셨죠, 교수님? 2000년에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배뇨장애는 방광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의 기능적인 문제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뇨장애를 하면서, 배뇨장애를 하면 아무래도 이 방광에 대한 기초 이런 실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제가 기초 실험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도 그 기초 뭐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받았고, 저 첫 번째 SCI 논문도 이런 방광에 대한 실험 논문을 통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 갈 때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 그 방광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그에 대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디그로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파마콜로지 양리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양리학 교수님이지만 우리 비뇨의학과의 이 방광에 대한 이 기초적인 그 기반을 거의 다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가지고 참 많은 걸 배웠죠. 방광 기능에 대해서. 특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방광을 보면은 방광의 제일 안쪽이 있어요. 소변이 닿는 부분. 그걸 방광의 제일 내측 방광 점막이라고 그래요. 요로 상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조직은 그 안에 있는 소변과 그 방광의 근육과 경계지어주는 그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요로 상피가 방광 기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자료를 이제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론을 배우게 됐고, 이제 그 배운 게 도움이 돼가지고 와서도 계속 그쪽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생 그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연수 시기가 저한테 제 캐리어를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질환이지만 남들에게는 말 못할 고통, 배뇨장애. 때문에 배뇨장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바로 배뇨의학과 전문의 김준철 교수다. 괜찮으시죠? 뭐 다른 거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섞여서 그런 거지. 나온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쪽은 깨끗하잖아요. 여기 깨끗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밑에 이게 어제 나왔던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 이 정도면 됐고 좀 다녀보세요 이제. 천천히 다녀보세요. 네? 그래도 괜찮으면은 내일 뽑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 하고 나서 처음에 조금 원래 좀 불편하니까 시간 가면서 좀 좋아질 거예요. 환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의 진료 철학이다. 이런 데는 괜찮고 여긴 좀 아플 거고. 하여튼 뭐 좀 이따 내려가지고 내가 한번 체크해 보는데, 하여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그 수술한 거 이게 하여튼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그쪽 조직이 굉장히 안 좋아. 다 잘라내고 내가 붙였거든요. 이게 좀 탱탱해. 일부 조직을 잘라내고 붙였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드럽게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 염증 없이 제대로 제일 잘 붙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뇨장애 환자의 60%는 60대 이상, 환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이 많다. 좀 이따 내가 상처 볼게요. 되게 병원을 잘 안 찾는 이유는 되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런 배뇨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비율은 한 20%대 거의 안 돼요. 5명 중에 1명 정도 찾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제일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배뇨 증상이라는 것은 치료될 수 있다. 치료법이 있다. 이런 걸 인식하시고 항상 배뇨 문제가 있다면은 비뇨의학과를 찾아서 전문의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있다면요. 그래도 이제 컨디션이 좀 나쁠 때 이제 그럴 때 좀 잔여감이 좀 있고 뭐그 외에는 특별한 뭐 특별한 건 없어. 뭐 좋으시네. 뭐 어쨌든 효과는 좋네요. 뭐. 어렵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김준철 교수는 자신이 한 걸음 먼저 다가선다. 네, 그래서 저도 친지분에 소개받고 사실은 왔어요. 맨 처음에 여기 올 때. 그래서 뭐 소문도 저 명의로 또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또 며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 김준철 교수님은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에 시원시원하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진료를 보실 때 군더더기 없는 진료를 보세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부부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부인이 와서 진료를 보다가 남편분 데리고 와서 진료 다시 한번 보게끔, 그래서 짝꿍으로 손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가족끼리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배뇨장애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행된 경우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되게 병은 숨기지 말고 알리라고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배뇨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뇨장애는 정확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좀 더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준철 교수가 가장 바라는 것, 배뇨장애 환자들이 올바른 진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원칙이라면 또 다짐이라면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 느슨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항상 되새기면서 환자 진료에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참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비뇨의학과도 역시 집도를 하는 거나 수술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시면 한번 소개 좀 한두 해주시죠. 명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특별한 환자는 아닌데요. 제가 96년에 이제 전임 강사 이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젊을 때 조 교수 때까지는 배뇨장애도 물론 봤지만 종양 수술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수술 받은 환자 신장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을 텐데 제가 자동차 이제 정비한다고 정비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어느 여성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그때 신장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7, 8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식구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또 이제 의사로서의 한때 보람을 느꼈을까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환자는 그 전립선 비대증 환자였어요. 비대증 수술을 이제 받으면은 대개 퇴원하고 일주일 있다가 외래 한번 점검을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마 의사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안 받았다. 어떻게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냐.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잊혀졌죠. 그러다가 그 환자가 한 1년쯤 됐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했다고,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게 또 뭐 이렇게 찾아와서 또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주는 게 또 감사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 수술하기 전에 수술 후에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많이 얘기를 하죠. 수술 후에 뭐 그게 완화될 때까지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하지만 환자분은 외로우면 다 잊어버립니다. 수술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주질시켜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성의를 갖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한번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이야 좋아진 분들이잖아요. 교수님 찾아가서. 그런데 아까 5명 중에 4명 정도는 이제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좀 당부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대부분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경우가 물론 창피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치료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게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은 찾아가면 방법이 있는데 치료법이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보다 증상을 완화시켜가지고 훨씬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료법이 있다는 생각을 꼭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런 증상에 대해서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원인, 병적인 또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적절한 원인, 또 그에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활발하게 박대 활동,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김준철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가 방광 건강을 위한 7계명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광 건강을 위한 7계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광 건강을 위한 7계명 중에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신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한다가 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뭐 배뇨장애만이 아니고 모든 신체에 다 좋겠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비뇨의학과적으로는 골반을 강하게 하고 장을 좋게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특히 운동을 하면 체중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 과체중이 나가는 경우 배뇨장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에 관련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 하중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보면은 이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좀 체중 조절 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수술한 이후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재발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수술 전도 중요하지만은 수술 후에도 이러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배뇨 문제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광 건강을 위한 7계명 중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흡연 및 알코올 섭취를 삼간다가 되겠습니다. 뭐 카페인이란 건 다 아시죠? 이뇨작용을 일으키니까요. 아무래도 소변 자주 보는 사람들은 더 자주 보게 만들겠죠. 그다음에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골반에 영향을 미치죠. 또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사람은 기침을 자꾸 하게 되면 더 심해지겠죠. 또 알코올 섭취 같은 거. 알코올이 물론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도 하지만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방광 기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그 노인분들 전날 과음을 하고 새벽에 응급실에 들어옵니다. 소변을 못 봐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그냥 응급실에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변줄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 같은 거,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맵고 짠 거, 그다음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변을 자주 보고 과민성 방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섭취하면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런 음료량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게 방광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적절한 수분 및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란 게 뭐 장에 있는 문제지만은 방광 바로 뒤에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변은 그 직장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이게 직장이 늘어나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방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뇨 문제를 일으키죠. 또 있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비를 조절하는 게 이 배뇨 문제를 조절하고 방광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소화도 이런 배뇨 문제가 있는 애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소화는 이 변비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근데 항상 뭐 남녀노소 다 변비를 조절하는 게 방광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배뇨 일지 작성을 통해서 자신의 배뇨 습관을 체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뇨 일지란 거는 우리가 배뇨 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기식으로 자기의 배뇨를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예가 나오죠. 왼쪽 보시면은 이제 배뇨 일지 작성 예인데요. 보시면은 이거를 24시간 동안 자기의 배뇨를 일기식으로 적게 하는 겁니다. 보통 환자들 오면 저희는 이게 3일을 연속으로 적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3일치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 환자의 증상이 어려운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예를 들어서 9시 때 몇 시에 소변을 봤다. 그때 소변을 볼 때 소변은 어느 정도 급했다. 이런 걸 체크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24시간 쭉 적어오면 지금 오른쪽에 그 예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쭉 적어오면은 대충 이 환자 보면은 24시간 동안 소변을 몇 번을 보겠구나. 아까 8번 이상이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뭐 지금 10몇 번 보죠. 몇 번을 보는구나. 또 여기에는 요 위에 보시면은 기상 시간, 취침 시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간을 알면은 요 시간과 대비해서 밤에 자다가 이 사람이 몇 번 소변을 깨는구나. 소변 마려워서 그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 소변을 보는 양이 대충 몇 cc 정도 되는 거야.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환자가 예를 들어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배뇨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제일 중요한 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 치료를 했다. 예를 들어서 2, 3개월 치료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적어오게 해야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그래서 이런 진단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또 이거를 환자한테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환자가 이렇게 스스로 쓰면서 자기가 말했던 증상보다 훨씬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야, 내가 요거밖에 못 사네. 그래서 조금 참았다 봅니다. 간격도 조금 늘리는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체, 쓰는 자체가 이 방광 건강을 아주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방광 훈련을 시행한다. 방광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소변을 참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광 용량이 400은 되어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100cc면은 소변을 봐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나온 얘기를 보면은 보통 1시간 만에 소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주간은 1시간 15분 있다가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2주 정도 어느 적응이 되면은 그 다음엔 1시간 반 있다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소변 보는 양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뭐 1시간, 2시간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환자들이 오면은 소변이 마려우면은 일단 참으십시오 그럽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소변을 이렇게 오므려서 참잖아요. 그러면 반사작용에 의해서 방광수기 억제되는 반사기전이 있습니다. 대개 소변이 마를 때 참으면 또 그게 좀 없어집니다. 그런 걸 또 느끼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마르면 참았다가 그 다음에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라. 그러면 조금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기의 방광 용적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방광 훈련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광 건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6번째는 이제 골반 근육 체조로 방광 및 골반을 강화시킨다. 골반 근육 체조라는 것은 결국은 케겔 운동입니다. 한번 잘 아실 거예요. 항문을 조이는 훈련. 그러면 이제 그 방광 저근, 그래서 골반근이 이제 강화되면서 요도도 강화되고 요실금 같은 걸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발광 근육, 그 골반 근육 체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케겔 운동하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문만을 조여야 되거든요. 그 항문근만을. 또 어떻게 조여야 되냐? 그 느낌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꽉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근육입니다. 그런 식으로 항문을 꽉 조였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초, 1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고 또 조였다가 풀고 이거를 한 번 할 때 한 10 내지 15번 하면서 하루에 3번 정도 꾸준하게 한다면은 그 방광 주변, 요도 주변에 그 골반근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신 내용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운동, 식생활, 그리고 배뇨 일지 써보는 것까지 직접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식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서양에서는 좋은 의사를 얘기할 때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뽑던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의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죠. 근데 뭐 그거 외에 어쨌든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게 의사죠. 결국은 누구나 어느 의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아픔을 치료해 주는 거니까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그 환자의 아픔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그 신체가 아프면 마음도 아프죠. 정신도 아프죠. 그것까지 함께 좀 공감을 해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의사라면은 뭐 좀 더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예. 있거든요. 교수님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예, 뭐 전부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요. 가요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는데 오늘 뭐 신청곡을 한다면은 이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배철수 씨가 그 활주로라는 그룹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막 입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음은 참 단순해요. 근데 가사 들어오면 참 와닿는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감명받고 아마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이호실금하고 배뇨장의 명의 이 김준식 교수님 모시면서 제가 참 청산유수 같은 강의, 일목요연한 그러한 그 내용, 그 일타 강사, 일타 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이, 거창의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많은 거를 참 성취를 하셨는데 앞으로 참 병원 내에서 뭐 도전해 보고 싶으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면 뭐 대단한 거는 없고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처럼 좀 제가 이 방광 기초적인 이 기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좀 더 계속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고요. 그럼 뭐 지금과 같이 뭐 건강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남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를 뭐 덧붙인다면은 제가 이제 정년한 이제 한 5년 남았는데요. 후배를 키우는데도 좀 더 이제 좀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또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나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그런 것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저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김준철 교수님께 배뇨 장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병을 숨기고 그래서 병을 더 키우게 된 환자분들이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듣고 용기 내서 제대로 치료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편견이 더 큰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TV 자서전 명의 2.0에서는 명의들과 함께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깨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질병 완치에 도전하는 명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 때 무서워